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레포트를 쓰는 기본적인 방식을 소개합니다. 오랜만에 태학이 왔는데 태학이 많이 바뀌었네요. 이야, 굉장히 힘드네요. 마스크 쓰고 강의 한다는 게. 그래서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모두를 믿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기는 어렵다. 사람을 믿지 말고 어렵다네요. 정말 어렵네요. 그리고 비아스가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쁘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좋은데 세상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게 들어가지 않는 거죠.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고요. 또 그 문제들이 누구한테 생기냐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자기 자신에게도 발생하기도 하지만 내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그래서 말합니다. 탈레스는 모두를 믿지 말라고요. 비아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구약 성경 시편에서 봤더니 40편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친다. 그런데 나의 죄악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네요. 또한 시편 69편 4절에는 40편 12절에 내 죄가 많다고 한다면 69편 4절에는 나의 머리털보다 나를 까닭없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삶이. 네. 영상을 남기나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장소를 다 칸막이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한 칸씩 뛰어 앉아서 강의를 듣는, 그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네요. 꽃도배의 희망을 읽고 한 장의 반 틈의 내용은 줄거리를 자기의 방식으로 요약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반 틈은 자기의 생각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송광일 학생은 6대 4의 비율로 이렇게 한 장을 채웠습니다. 보니까 여기서 엔터를 쳤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형식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요, 들여쓰기를 할 때 고전적인 방식으로 그냥 여기서 스페이스바 하나 둘 셋 하면 들여쓰기가 되겠죠. 또 문단 나눔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문단을 나누고 들여쓰는지, 그리고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이 전체 블록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바꿔보겠습니다. 들여쓰기도 안 되어 있고, 이건 일단 이 양쪽 정렬도 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기본적인 방식을 틀어서 왼쪽 정렬을 해놨는데, 일단 전체 잡으려면 컨트롤 A를 잡아서 전체 정렬을 양쪽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럼 글자가 이렇게 반듯해지지요. 그리고 들여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정렬을 했으니까 다시 이쪽은 오른쪽 정렬로 맞춰줘야겠죠. 레포트 제목은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면 좋겠고요. 이 위에 정렬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컨트롤 A 해가지고 뒤어쓰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문단 모양이 나옵니다. 문단 모양. 컴퓨터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제게는 문단 모양이 나오고 글자 모양 다음에 문단 모양입니다. 문단 모양을 클릭하면 여기에 들여쓰기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통으로 잡혀져 있죠. 여기를 들여쓰기를 누르면 10으로 나옵니다. 이 10을 13으로 하나, 둘, 셋 해주고 설정을 눌러주면 되는 거죠. 설정. 자, 이게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을 눌러주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들여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치든 엔터를 치면 들여쓰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단을 나눠야겠죠. 보통 한 페이지 정도면 한 5문단 내지는 4문단 아니면 6문단, 그건 각자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문단을 썼다는 건 한 문단 안에 한 주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한 문단 안에 한 주제인 거죠.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다음 문단으로 두 번째 주제를 쓰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한 스페이스를 주셨는데 미리 보기로 가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로 가보면 이게 한 스페이스 돼 있죠. 이
분량을 맞추려고 송광일 학생이 철학통인문학과 다니는 송광일 학생이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스페이스를 준 거죠. 그런데 이제 문단 나누기를 하면 스페이스를 줄 필요가 없죠. 이 한 페이지를 마치는 것보다는 일단 기본적인 형식이죠. 기본적인 형식이 잘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맞춤법 띄어쓰기가 조금 이렇게 죽게 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빨간 줄이 그려져 있습니다. 빨간 줄이 그려져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한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맞춤법 띄어쓰기 오차 탈자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첨삭을 했는데 요즘에는 첨삭을 다음에 있는 사전 말고 여기다가 쳐봅니다. 맞춤법 검사 한글 맞춤법 검사기가 있지요. 네이버에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복사를 해온 것을 가지고 넣습니다. 그리고 검사기를 돌려보는 거죠. 그러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죠. 띄어쓰기 맞춤법 오차 탈자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다시 띄어서 썼던 걸 찾아서 그 띄어쓰기 여기서 한번 보면 다시는 여기 틀렸던 것들을 잘못 표기했던 것들을 고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원래 문서에 가서 바꿔 넣어보겠습니다. 어떤 표라고 오는지 복사했으니까 컨트롤 V 원본 형식으로 그대로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바뀌었죠. 그럼 글자가 바뀌어버렸네요. 그러면 글자가 드럭키쓰기도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뒤에 가서 백스페이스 누르면 그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은 뭐 함초롱으로 되어 있고 굴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기능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누릅니다. 컨트롤 C를 누르면 여기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 다 복사. 그리고 컨트롤 C를 여기서 복사한 거죠. 복사했으면 이 밑에 방금 복사해 왔던 것들 어떤 내용들을 똑같이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윗 문단과 아래 문단의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바뀝니다. 다시 한번요. 컨트롤 Z 눌러서 글자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맞춰주려면 방금 여기 윗 문단 원래 쓰고자 했던 문단을 컨트롤 C 죄송합니다. Alt C입니다. Alt C를 눌러주면 이게 글자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둘 다 복사하고 싶으면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컨트롤 C가 아니고 Alt C입니다. Alt C를 눌러서 복사해주고 나서 이 밑에 문단 모양이 바뀌어버린 문단들을 잡고 똑같이 Alt C를 눌러주면 그대로 윗 문단과 아래 문단이 똑같이 바뀝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여기서 Alt C를 누르면 이런 글자 나옵니다. 이걸 바뀐 블럭을 잡아서 Alt C 누르면 윗 문단과 아래 문단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줄무늬 이렇게 맞춤법을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 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읽고 했으니까 윗 문단에서 첫 문단에서 내용을 요약했고 이 마지막 반트 문단에서 자기의 생각과 느낀 점 내지는 이 글에 대한 전반적인 서평 이런 걸 쓰면 그 본인의 느낀 점을 한 문장 아니 한 단어 내지는 제목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만약에 본인이 그런 글을 썼다 그러면 여기다가 제목을 창의적으로 달 수 있겠죠. 각자 느낀 점이 다르니까 이 글을 읽고요.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예 지우고 제목을 읽고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제목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럼 맞춤법 그리고 들여쓰기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했으면 이제 좀 더 이거 문단이 너무 길죠. 문단이 너무 기니까 이것을 나눠주면 좋겠죠. 그리고 단문으로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길게 쓰는 것보다 짧게 쓰는 거 물론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문단을 들여서 나눠서 생각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요 정밀해지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글로 나타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쓰셨던 글들을 다시 수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이 과제물을 받았던 곳에 업로드 시키는 겁니다. 메일로 저에게 이 송광일 학생처럼 철박통인문학과 송광일 학생처럼 저에게 메일로 보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았던 과제를 올려야 되는 곳, 과제물을 봤던 곳에서 거기다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첨삭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의 글을. 그러면 이미 한번 이렇게 문단 들여쓰기나 맞춤법 검사기를 돌려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온 글들은 한번 정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맞춤법 띄어쓰기를 혼자 잡는 게 아니고 다음이나 다음 한글 맞춤법 검사기 혹은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 한글 검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검사를 해하고 글을 올려놓으시면 여기 빨간 줄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실수를 하셨는지 그리고 글을 이렇게 잘못 쓰셨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실수했던 부분들을 고치시면 되는 거죠. 한번 다시 마지막 문단을 오탈자가 있나 없나 가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이렇게 지우시면 되겠죠. 맞춤법 검사기 다음에 있으니까 한글 맞춤법 검사기 쓰시면 되고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붙여넣어서 검사하기 했더니 이렇게 띄어쓰지 않은 곳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고치시면 되고 한번 생각해놨던 것들 여기 띄어쓰기, 철자 띄어쓰기, 맞춤법 의심되는 것들을 이렇게 검사해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나쁘고요. 바이러스도 나쁜데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하네요. 비아스도 그렇고 또 시편 기자들, 시인들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번에는 레포트 기본적인 작성법 두 번째 영상을 올립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들여쓰기, 문단 나누기, 철자, 띄어쓰기, 맞춤법 의심, 그리고 제목 잡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레포트의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올릴 영상은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단락 그리고 독서 감상문 서평 쓰기입니다. 단락 쓰기, 독서 감상문 쓰기, 서평 쓰기입니다. 인간은 말과 글을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말과 글, 곧 언어는 사고와 표현을 매개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글과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물론 의사소통이 예술을 통해서 그림이나 무용이나 춤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저희들은 글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 글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단락이 있는 거죠. 단락은 여러 개의 문장을 결합하여 필자의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구성 단위입니다. 하나의 문장은 여러 개의 단어들을 조합하여 필자의 생각을 단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면 단락은 여러 개의 문장 결합을 통해 필자의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세 개, 필자의 생각, 필자의 생각, 필자의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편의 글은 두세 개의 이상의 단락으로 구성됩니다. 단락은 들여쓰기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단락이 중요한 거죠. 여기도 들여 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 둘 써져 있습니다. 하나의 단락을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구성할 것인가는 필자의 재량입니다. 다만 단락의 길이가 너무 길면 필자나 독자가 글의 전체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은 단락은 3-4개의 문장으로 구성하고 조금 긴 단락은 5개에서 8개의 문장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한 문장 그리고 두 문장 이어 쓴 거죠. 길게 3문장. 그래서 한 단락을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은 한 문장, 두 문장, 3문장, 4문장. 뭐 이렇게 해서 2개의 단락을 구성한 거죠. 여기는 필자의 생각에 대해서 단락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단락을 몇 개로 구성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단락의 구성과 조건이 있습니다. 단락은 하나의 중심 생각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장들로 구성됩니다. 중심 생각이 있고 그 중심 생각을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필요합니다. 단락이 말하고 있는 중심 생각을 단락의 중심 문장이라고 합니다. 중심 생각을 보조하고 있는 문장들을 단락의 뒷받침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락 안에 3문장으로 쓸 수도 있고 4문장으로 쓸 수도 있고 5문장으로 쓸 수 있는데 이 한 단락 안에 중심 문장 여기에서 중심 생각 하나 뒷받침 문장 이렇게 구성한다는 거죠. 이렇게 구성해서 단락들을 이어서 몇 단락이 될지는 이제 그건 저자의 재량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전략을 구성하고 독서 감상문과 서평 쓰기입니다. 감상문은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문학 작품을 읽고 쓴 독서 감상문은 작품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작품을 읽는 내가 중요합니다. 나에 대한 글입니다. 물론 주관적이겠죠. 이 점에서 볼 때 작품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는 일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 해당합니다. 독서 감상문은 책을 읽고 책에 대한 독자의 주관적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길입니다. 줄거리를 요약한 후 주관적 느낌만 나열하는 평범한 글에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에는 평범한 글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 감상표를 작성하고 독서 감상문 쓰기 과정을 통해 감상문을 작성하면 독서 감상문을 서평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독서 감상문 기록부를 작성하고 독서 감상 쓰기 과정을 통해 감상문을 작성하면 독서 감상문을 서평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서평을 쓰라고 했다는 것은 독서 감상문을 더 발전시킨 과정입니다. 감상문이 개인적인 사적 글이라면 비평은 사회적, 공적인 글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평은 사회적인 글쓰기이고 공적인 글쓰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서평 역시 비평처럼 사회적인 글쓰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적 감상문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평의 목적은 1차적으로 비평 대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독서 감상 기록부를 쓸 것인가? 지난번 저희가 여러 꽃두레기 희망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꽃두레기 희망의 감상표를 만드는 거죠. 일단 책 제목이 뭐냐면 꽃두레기 희망을, 작가 내지는 작자는 트리나 포울러스가 썼고 장르는 교양 서적이죠. 출판일은 제가 갖고 있는 책은 1993년에, 그리고 출판사는 두평, 그리고 독서일은 오늘 날짜로 했습니다. 이게 읽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줄거리를 쓰는 거죠. 줄거리를 이렇게 먼저 쓴 다음에 독서 감상 기록표에다가, 그리고 여기가 감명 깊은 대목인데 인간 깊은 대목이라고 오타를 쳤습니다. 제가 감명 깊은 대목, 자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다가 감명 깊은 대목을 써주는 거죠. 어떤 절인지. 그리고 전체 이 두 개가 정리가 되면 전체 감상에 대한 글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앞에 줄거리를 요약하고 감명 깊었던 대목을 써놓으면 그걸 읽고 전체 감상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전체 감상을 쓴 다음에는 전체 이 내용의 핵심이 뭘까? 꽃두레기 희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각자 읽고 주제 문장을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제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전체 평가, 이 줄거리와 감명 깊었던 내용에 대한 것을 여기다 써놨으니까 이거에 대한 전체 평가 내지는 소감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5개 과정이 맞춰지면 그 다음에 비로소 소론을 쓰는 겁니다. 독서 동기, 책 소개, 줄거리가 있겠죠. 이거 소개하고 본론에 들어가서 서론을 쓴 다음 본론에 들어가서 줄거리 요약, 그리고 감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쓰기죠.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 겁니다. 이게 다 이렇게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면. 그래서 단어의 뜻도 알고 가면 좋겠죠. 그리고 평가하고 정리하고 마칩니다. 이 두 과정을 거친 다음에 또 한 번 해야 될 게 뭐냐면 초고를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썼고 2번 초고를 이렇게 1, 2, 3 세 단계를 거쳐서 초고를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죠. 읽어볼 때 마침법 띄어쓰기 오자 탈자를 다음이나 네이버에 맞춤법 검색에 돌린 다음에 거기서 고친 걸 다시 읽습니다. 초고 쓴 다음에요. 고치고 수정에 또 고치는 거죠. 그래서 고쳐쓰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다시 읽고 이제 이걸 다 읽은 다음에 비로소 서평 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서평은 한 책을 읽는 단순한 감상을 넘어선 글쓰기입니다. 서평의 기본은 어떤 책에 대한 필자가 갖게 된 문제의식을 필자의 개성을 살려서 여기서 설득력 있게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먼저 책을 꼼꼼히 읽어야 되고 이 과정을 지나와야 됩니다. 이 과정
줄거리도 읽고 이 과정을 지나오고 먼저 독서한 다음에 이 과정을 쓴 다음에 서평은 책을 매개로 한 대화의 시도입니다. 아무리 잘 쓴 글이라도 그것이 누구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인지 스스로 해명할 수 없다면 혼잣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잣말. 같이 서로 소통해야 되는데 혼잣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독자가 무슨 글을 쓰려고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서평은 비평처럼 나름의 사회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공적 의미를 갖는 거죠. 왜냐하면 필자와 독자가 있기 때문에 두 명이서 읽기 때문에 공적 의미, 사회적 의미를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읽을 것을 예상하고 쓰는 글인 만큼 읽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평을 읽는 사람에게 의미와 흥미, 재미를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필자와 독자가 소통하면서 새로운 의미, 흥미, 재미를 찾고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질 때 서평이 사회적인 의미, 공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서평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근거, 논리학으로는 전제라고 말합니다. 전제로부터 최종적 주장, 곧 결론을 도출하는 설득력이 있는 서평은 다양한 의견들을 촉발하는 좋은 서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평을 쓰는 방식이 감상문을 토대로 서평을 쓰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많은 작업들이 거쳐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쪽보나 매기입니다. 이건 형식적인 부분인데요. 보니까 2장짜리 글을 제가 썼습니다. 단락을 나눠서요. 보니까 여기에 쪽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밑에 쪽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쪽. 여기 올라가면요. 상단에 쪽. 그러면 여기에서 쪽번호 매기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쪽번호 매기기. 쪽번호 매기기. 이렇게 쪽에 그러면 쪽이라는 곳에 쪽번호 매기기가 있습니다. 쪽번호 매기기를 누르면 이렇게 쪽번호가 나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쪽번호가 나오면 여기에서 쪽번호가 이렇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할 수도 있고 왼쪽에도 할 수도 있고 위쪽에도 할 수 있고 위쪽 중앙에도 할 수 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 그대로 쪽번호를 넣으면 이제 쪽번호가 매겨집니다. 1쪽 2쪽 이렇게 하면 굳이 손으로 쓸 필요 없겠죠. 아예 안 쓰는 것보다도 낫습니다. 쪽번호를 매겨야 레포트로서의 의미 있고 또 본인들이 종이가 그 양이 길어지고 5장, 6장이 되면 헷갈리거든요. 쪽번호를 매겨놓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위 상단에서 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파일,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옆에 쪽에서 쪽번호 매기기 머릿말 밑에 쪽번호 매기기를 하면 있습니다. 그냥 가운데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쪽번호가 매겨지는 겁니다. 형식적인 부분인데 레포트가 2장이 넘어가면 쪽번호를 매겨주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단락, 독서 감상문, 서평 쓰기까지 왔습니다. 서평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독서 감상문과 단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형식적인 거고 이번에는 내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